안녕하십니까. 정치 미스터리 채널의 K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잔혹한 습관, 바로 전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강대국들의 충돌이 끝없이 길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한 달이면 끝날 거라며 속전속결을 자신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가 죽 끓듯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석유라는 자원 때문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념 때문입니까? 놀랍게도 전쟁을 주도하는 강대국조차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관성적인 패권의 폭주에 가깝죠. 내가 세계의 지배자라는 습관, 눈에 거슬리는 자는 주먹으로 길들이겠다는 제국주의적 근육기억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정 국가의 전쟁 명분을 따지는 것을 너무 더 깊은 곳을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류 사회를 등 떠밀어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지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싸우는 데스 루프에 빠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윌 듀런트와 아리엘 듀런트 부부가 쓴 명저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얇지만 역사의 진리를 꿰뚫는 이 책은 평화에 대한 우리의 순진한 환상을 무참히 깨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가 일상이고 전쟁은 어쩌다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듀런트 부부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전쟁이야말로 역사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항구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잠시 유지될 때 나타나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는 순간 전쟁은 필연적인 자연 법칙처럼 다시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헤겔은 뼈 때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역사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은 인류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씁쓸하지만 반박하기 힘든 통찰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차갑고도 흥미로운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과거 421년의 시간 동안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과연 몇 년이나 될까요? 정답은 고작 268년에 불과합니다. 3,000년이 넘는 기나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90% 이상의 시간 동안 지구상 어느 구석에서는 항상 무기가 부딪히고 피가 흐르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역사의 상시적인 상태라는 학자들의 말은 결코 과장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삼시세끼나 생로병사처럼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연극의 고정 레퍼토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전쟁은 생물학적 종의 경쟁이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선택의 인간 사회 버전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듣기에는 몹시 잔인하지만 이는 인간 사회가 발전해온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발명, 새로운 정치제도, 심지어 새롭게 탄생한 국가조차도 그저 말싸움만으로는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격렬한 방식인 전쟁과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죠. 승자는 왕이 되고 패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자만이 자신의 이념과 제도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을 그대로 인간 사회로 옮겨놓은 지정학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른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동시에 얼마나 깨지기 쉬운 환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기는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초강대국, 즉 패권국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골목대장이 딱 버티고 서서 다들 조용히 해.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죠. 밑에 있는 약소국들은 도저히 대들 엄두가 나지 않으니 억지로라도 얌전하게 엎드려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패권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리는 강압적 질서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몇몇 강대국들의 힘이 비슷비슷해서 서로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때입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형성된 것이죠. 내 손에 몽둥이가 있으면 내 손에도 있다며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양쪽 다 멸망할 것이 뻔하니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지으며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합니다. 냉전 시대의 핵 억지력이 바로 이 공포의 균형이 만든 아슬아슬한 평화였습니다. 보세요. 어느 쪽이든 인류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벌거벗은 힘의 논리와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에 기반하여 유지되는 상태일 뿐이죠. 그래서 이 균형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패권국이 늙고 병들어 통제력을 잃거나 특정 국가가 신무기를 개발해 갑자기 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면 그 즉시 평화에 가면은 벗겨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질문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국가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요? 사실 국가 간의 전쟁 원인이나 동네 불량배들의 싸움 원인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투영된 결과니까요. 남의 영토나 자원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것은 탐욕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이나 외교적 모욕을 참지 못해 총을 드는 것은 허영과 호승심이죠. 때로는 그저 1인자가 되고 싶다는 지배욕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패권국의 지위에 도전장을 내미는 순간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디폴트인 옵션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점은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에게는 도덕적 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역사의 단골 손님이고 국가를 통제할 초국가적 권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한 번의 거대한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기획되고 발동되는 것일까요? 대중은 왜 총을 들까요? 현대전은 소수의 지배층이 밀실에서 결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만들어야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국가를 링 위에 오르는 격투기 선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육과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끓어오르는 투지와 적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족주의는 국가라는 격투기 선수에게 주입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 흥분제입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로마 교황청의 통제 아래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미했죠. 하지만 각국이 교황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배자들은 국민들이 자기 국가를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민족의 영광을 위해 피 흘리도록 세뇌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민족주의는 각국의 육군과 해군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보조 동력권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타국과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정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바로 선전기계의 가동입니다. 언론과 교육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이 적국을 증오하도록 선동합니다. 자극적인 구호를 만들고 적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묘사하며 혐오 수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도덕성을 극구 강조하죠. 우리는 너무나 평화를 사랑하지만 사악한 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 뻔한 콤보 공격이 떨어지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범하고 선량했던 시민들의 눈빛이 광기로 변해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적국이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시민들이 국가의 선동에 피가 끓어오르며 조국을 위해 총알바디가 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의무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정신적 총동 원령이야말로 현대전이 성립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고전적인 전쟁과 현대의 총력전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나 18세기 유럽의 전쟁은 다분히 귀족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왕과 귀족들 사이의 영지 싸움이나 자존심 대결이었지 일반 평민들의 삶과는 큰 관련이 없는 그들만의 잔혹한 스포츠에 가까웠죠. A국의 국왕과 B국의 국왕이 사이가 틀어지면 직업 군인들만 벌판에 모여 규칙에 따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평민들은 평소처럼 밭을 갈고 장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적국으로 태연히 여행을 떠나는 일도 있었죠.
당신이 스파이짓만 하지 않는다면 적국 한복판에서도 신사의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군주들은 전쟁 중에도 적국 지식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칭송했습니다. 그 시절의 전쟁은 엄격한 룰이 존재하는 제한적인 게임이거나 귀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나름대로 체면 차린 방식이었습니다. 상대 국가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거나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며 모든 것이 끔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신문과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의 보급, 철도와 자동차라는 혁신적인 교통수단, 그리고 기관총, 전차, 전투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전쟁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족들의 우아한 체스 게임은 끝났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번 전쟁이 터지면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살인 기계로 변모하게 됩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후방의 공장에서 포탄을 깎는 노동자도 전선으로 보낼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도 모두 전쟁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적의 폭격기는 굳이 군사기지만 노리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잠든 도시 한가운데에 주저없이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피땀 흘려 건설한 도시, 찬란한 예술품, 인류가 축적한 문명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진짜 공포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을 파멸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며 문명 전체를 야만의 시대로 퇴보시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듀런트 부부는 책에서 전쟁이 낳은 아주 기괴하고 모순적인 부산물 하나를 지적합니다. 바로 전쟁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폭발적으로 촉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기술들의 기원을 보십시오. 밤하늘을 수놓는 제트기, 우주를 탐사하는 로켓, 무한한 에너지를 약속하는 원자력,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까지 이 모든 혁신적인 발명품들의 초기 목적은 인류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더 효율적이고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치명적인 살인 도구들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천재들의 두뇌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자극을 받아 번뜩인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극입니까? 지성의 가장 빛나는 불꽃이 가장 참혹한 사륙을 위해 타올랐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발명품들이 인류에게 안겨준 만적인 결과와 보편적 빈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끔찍한 대가를 뼛속 깊이 새길 때에만 비로소 미래의 평화로운 시기에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진정한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의 본질과 형태의 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어딘가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의 분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의 최전선에서 병력을 지휘하고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장군들과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들은 전쟁이 이토록 잔혹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일까요? 이제 시각을 바꿔 역사 속의 수많은 장군들이 어떻게 전쟁을 정당화하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변호해 왔는지 그들의 차가운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훈장이 가득한 늙은 장군에게 다가가 전쟁은 너무 참혹하니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콧방귀를 뀌며 당신을 순진한 겁쟁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장군의 눈에 비친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군사적 시각에서 볼 때 전쟁은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중재자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장군은 주장하죠. 장군들의 첫 번째 논리는 무력에 의한 자위권의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역사는 우아한 만찬 모임이 아니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성과들은 말장난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오직 피 묻은 주먹으로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장군은 과거의 역사를 들이밀며 묻습니다. 과거 프랑스 땅에서 카를 마르텔이 이끄는 군대가 이슬람 제국의 대군을 무력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서유럽 문명은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몽골 제국의 기마병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짓밟을 때
유럽 각국의 결사적인 무장항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과연 지금까지 살아남아 전해질 수 있었겠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사들이는 장군들을 전쟁광이라 욕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나 징기스칸 같은 거대한 악의 축이 등장했을 때 그들의 야욕을 꺾고 당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던 장군들과 피 흘린 병사들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장군들의 동상을 세우고 영웅으로 추앙하죠. 장군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와 문명은 아름답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서만 굳건히 수호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무기가 없는 평화는 늑대 무리 속에 던져진 살찐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군의 두 번째 논리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찌릅니다. 장군은 전쟁이 인간 내면에 끓어오르는 공격성과 파괴 본능을 해소하는 거대한 배출구라고 말합니다. 피 끓는 젊은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보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쟁과 모험을 갈망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 길고 지루한 평화가 이어지면 그 잉여 에너지는 범죄, 마약, 폭동 같은 타락한 방식으로 사회 내부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그 통제 불능의 에너지를 전쟁터로 돌려 국가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발산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대단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소름 돋는 논리지만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장군은 차갑게 덧붙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매년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허무하게 죽어가는 숫자가 전사자보다 많다. 그렇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다 영광스럽게 눈 감게 해주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은가? 장군의 세 번째 논리는 국가의 생존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뇌관을 건드립니다. 역사에 정통한 정치학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는 민족의 상무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죠. 매일 쾌락과 사치에 빠져 안일하게 살다 보면 국가는 점차 나약해지고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사람이 주는 고기만 받아먹다 야성을 잃어버린 늙은 호랑이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에 굶주렸지만 도끼가 바짝 오른 신흥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젊고 무섭게 번식하며 새로운 기술과 무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들은 굶주린 늑대 떼처럼 늙은 호랑이의 숨통을 노려보기 시작하죠. 신흥국들은 호랑이의 경제적 지위를 야금야금 빼앗고 정치 체제를 뒤흔들며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국제사회에는 이들을 막아줄 경찰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군은 책상을 내리치며 외칩니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군들의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네 번째 논리, 바로 선제 타격론이 등장합니다. 장군은 상황판의 지도를 가리키며 턱 밑까지 다가온 잠재적 적국들의 포위망을 국가 지도자에게 브리핑합니다. 적들이 우리의 무역로를 조이고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한 이념이 우리의 민주정치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어선만 치고 앉아있다가 말라 죽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살아남기 위해 적들의 사악한 방식을 우리가 똑같이 흉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도자 동지, 우리는 지금 당장의 쾌락만 즐기며 이 끔찍한 시한폭탄을 아무것도 모르는 후손들에게 떠넘겨야 합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바로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려 적의 싹을 짓밟아야 합니다. 10만 명의 군인과 10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 국가의 영구적인 안보를 확보하고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피해 대가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증명한 가장 성견지명 있는 전략입니다. 어떻습니까? 무력, 자위권에서 시작해 인간 본성의 배출구, 국가 생존론을 거쳐 선제 공격론까지 이어지는 장군의 논리는 숨막히도록 정교하고 차갑습니다. 잔혹하지만 현실주의의 극한을 보여주는 완벽한 서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국왕과 대통령들이 이 장군들의 논리에 설득당해 전쟁의 스위치를 누르고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논리가 너무 단단해서 반박할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장군들의 얼음장 같은 현실주의에 맞서 철학자들은 인류의 이성과 이상주의를 무기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것은 역사의 피비린내에 나는 숙명을 어떻게든 끊어내려는 인류 양심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먼저 장군들의 주장이 과거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일정 부분 사실이었음을 쿨하게 인정합니다. 위협이 닥치면 대항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수천 년간 반복된 국가들의 표준 매뉴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군, 당신이 말하는 그 알량한 역사의 교훈은 창과 방패, 기껏해야 화승총을 쏘던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대결 논리대로 긴장을 고조시키다간 국가의 안보고 나발이고 지구 전체가 불타오르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 벌어질 것입니다.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수백 개의 히로시마가 동시에 펼쳐지는 인류 문명의 집단, 자살극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는 무력의 논리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인간성에 내재된 도덕적 양심과 이성을 믿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분기점에서 수천 년간 이어진 이 악마의 사이클에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미친 짓처럼 보일지라도 새로운 평화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위대한 선례가 전혀 없었을까요? 고대 인도의 아소카 왕을 보십시오.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에 미쳐있던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후 그는 스스로 칼을 꺾고 불교에 귀의하여 자비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피 튀기는 내전을 끝낸 후 무리한 영토 확장을 중단하고 국경을 굳게 닫으며 무려 200년에 걸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말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관용이다. 위대한 제국이 속 좁은 소인배의 마음가짐과 결합할 때 그 제국은 파멸을 맞이한다. 옹졸한 두려움이 전쟁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는 벅찬 가슴으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지도자에게 전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감동적인 평화 연설을 상상해 봅니다. 친구여, 과거의 낡은 관성대로라면 우리는 서로를 두려워하다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부상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저주받은 궤도를 벗어나려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문명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그 체제가 외부의 위협 없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당신들의 열망을 깊이 존중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서로를 파멸의 심연으로 밀어넣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너무나도 끔찍하여 한 번 버튼을 누르면 인류는 끝장입니다. 그러니 무기를 내려놓고 영구적인 평화회담을 시작합시다. 서로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우리의 선의가 끝내 배신당해 패배한다 해도 그것이 핵전쟁으로 다 함께 멸망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우리는 인류 최고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철학자의 이 답변은 이성과 선의 도덕적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포 대신 협력을, 대결 대신 이성을 선택하여 역사의 굴레를 끊어내자는 이 숭고한 호소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뜨거운 울림과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장군의 차가운 현실주의와 철학자의 뜨거운 이상주의, 두 세계관의 격렬한 충돌 앞에서 우리는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저울은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현실 세계는 누구의 논리대로 굴러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의 교훈의 저자는 결말부에서 대단히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그러나 뼈아프게 날카로운 현실의 결론을 내립니다. 철학자의 평화 호소는 그저 책상 물림들의 배부른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냉혹한 역사의 심판입니다. 인류의 본성에 뿌리 깊게 박힌 갈등과 모순은 결코 우아한 협상 테이블에서 말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그 길고 지루한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책상 밑에서는 은밀한 사륙과 군비 경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협상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만 전술이거나 전쟁의 또 다른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계의 질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저자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신사협정이 아니라 오직 한 국가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만이 질서를 만듭니다. 재론적이고 전쟁으로 모든 경쟁자를 굴복시키고 피해 왕자의 안전자만이 규칙을 정합니다. 승자가 만든 규칙이 곧 국제법이 되고 승자의 무력이 그 법을 강제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지중해를 호수처럼 만들어버린 뒤에야 강요된 평화가 찾아왔듯 철학자가 꿈꾸는 대등한 협상에 의한 평화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평등한 평화는 인류의 경쟁적 본성에 위배되는 기형적인 상태이며 힘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순식간에 붕괴하고 맙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힘이 곧 정의라는 절망적인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싸워야만 할까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기발하고도 섬뜩한 궁극의 가설을 던집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진정한 협력과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더 높은 차원의 거대한 위협의 등장입니다. 만약 우주저 너머에서 야심차고 호전적인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절망적인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국가와 인종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지구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진정으로 굳게 뭉칠 것입니다. 이 SF 영화 같은 결론은 인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이 있어야만 비로소 연대할 수 있는 비극적인 종족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본질과 인류의 미래, 그 선택의 몫은 결국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